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19일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영국 국민 시인 윌리엄 월즈워스의 시 2편, 초원의 빛과 내 가슴 설레이네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 경제가 델타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소매 판매 증가 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CNN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의 헝다그룹 에버그랜드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는 CNN 보도입니다. 네, 오늘 단신 3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9월 17일 오후 5시 20분 현지 시간으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Living with COVID, 즉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 전략을 채택한 5개 국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economy is powering through Delta, CNN 뉴스 보시죠. 미국 경제가 델타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8월 중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중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초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8월에는 0.8% 감소를 예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7월 중에 소매 판매가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8월 중 소매 판매는 이 예상을 압도해버린 거죠. 분야별로 보면은 가구점 판매가 3.7%나 증가하고요. 식료품점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의료점은 0.1%, 그러나 식당과 술집은 정체되었고 자동차는 마이너스 3.6% 감소하였습니다. 오프라인 판매보다는 온라인 판매가 5.3%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8월 중 소비자 판매 호조를 두고 4분기 쇼핑 시즌을 앞두고 나온 희망적인 신호라고 좋게 보는군요. 그러나 식당 및 술집 판매 정체는 델타 바이러스 영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감소 추세도 계속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33만 2천 명으로 그 전주보다는 조금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4주 이동 평균 숫자로는 33만 5천 명으로 바이러스 사태 이후 최저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를 크게 봤을 때 델타 변종 확산으로 식당 주점 등의 타격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매 판매 및 고용이 전반적 경제 상황은 견조하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 두 번째 특징은 소득 증가가 물가 상승 효과를 상회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 소득은 임금 상승과 더불어 정부 지원금도 받고 세금 환급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증가했죠. 덕택의 소비가 많이 증가하죠. 한편 물가 상승은 소비 감소 효과가 있지만은 또 한편 소매 판매 증가라는 이면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절기 델타 변종 확산이 우려되지만은 백신 보급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군요. 이런 미국 경제 호조 상태를 두고 델타, what 델타라고 표현까지 하는군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China's embattled developer Evergrande is on the brink of default. Here's why it matters. CNN 보도 보시죠. 중국의 헝다그룹 영문 호칭으로 에버그랜드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채무 규모가 알려진 바로는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350여조 원이 되겠군요. 이런 큰 회사가 부도 발생할 경우에 연쇄 부도 등 중국 금융 시스템에 최대 시련을 줄 것이라고 하네요. 일부 외신은 심지어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투자자 손실 등 국제적으로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헝다그룹의 현황을 들여다보면요. 창업자는 시지아인입니다. 마인과 중국 부자 1, 2를 경쟁하기도 했죠. 1996년에 부동산 개발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죠.
중국의 부동산 부흥과 더불어 크게 성장하였는데요. 현재 중국 건설업체 중에 자산 규모 1위, 매출 규모가 2위입니다. 한때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되기도 하였죠. 헝다는 현재 중국 내 1,300여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280개 도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회사인 부동산 관리업체는 전국의 2,800여 프로젝트를 310개 도시에서 시행 중에 있고요. 사업 확장과 더불어 현재 다양한 신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했는데요. 전기차 사업, 의료보건업, 소비자 제품 사업, 비디오 및 TV 사업, 그리고 심지어 놀이공원까지, 심파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20만 명인데요. 간접적으로 매년 380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헝다그룹 주식과 채권은 아시아 전역에서 각종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그간의 경과를 보면은 헝다그룹은 중국의 부동산 붐과 더불어 급속 성장했는데요. 이 성장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 경영을 하게 되었죠. 작년에 중국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나고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부진해지다 보니까 은행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 또는 해외 기채 등으로 부채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됨에 따라서 영업은 더욱 악화되고 있을 거예요.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를 하향 조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차입도 곤란해지고 자금난이 심화되었죠.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 없이는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요, 채권은행들은 일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여신 연장을 거절하게 되었고요,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 등급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 80%나 하락하였습니다. 또 회사채 거래도 제한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중국 증권거래소는 거래 금지 조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헝다가 디폴트에 들어가면은 우선 은행이 첫째 피해자가 됩니다. 또 이 피해는 연쇄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피해자는 주택 매입자 그리고 투자자들입니다. 주택 분양 매입자들은 현재 여러 도시에서 항의 시위 중이고요. 채권 투자자들은 본사 앞에서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죠. 그 결과 지금 아시아 오프쇼 채권 시장에서 부동산 개발 업체의 평균 채권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13%까지 급등하였습니다. 건설사들이 아시아에서 기체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죠. 현재 오프쇼 채권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채권 구제 금융 지원 시에 매각 자산 배분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은행과 국내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피해자는 동사에 대한 자재 공급 업체 그리고 하청 업체들이죠. 현재 납품 대금 지급이 다수 연체 중이고요. 헝다그룹은 부동산 등으로 이제 현물 상환을 제시했는데 업체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헝다그룹의 부채는 1년 내에 2,400억 이엔이 기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1,000억 원 이엔 정도는 올해 내에 기일이 도래한다고 하네요. 헝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이를 통해서 구조적 위험은 회피하려고 할 텐데요. 그 이면에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내년 봄에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시 주석이 3년임을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경제 문제가 없어야겠죠. 헝다그룹은 사업구조 조정, 리스트럭처링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가 헝다그룹의 사업을 인수한다는 거죠. 정부는 분양 가계 및 은행 보호에 우선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죠. 한편 토요일 밤에 늦게 나온 뉴스에 보면은 중국 인민은행이 헝다그룹 관련해서 시장에 140억 달러 시장 안정자금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개입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한국 투자자의 피해가 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9월 17일 오후 5시 20분 현지 시간으로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2,684만 4천 명으로 전주 대비 1.7% 증가하였고요. 사망자 수는 466만 6천 명으로 전주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56억 3,453만 3천 명으로 전주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었고요. 사망자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많이 늘어났고요. 국가별로 보면은 터키가 프랑스를 제치고 6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순위는 미국, 인도, 브라질, 영국, 러시아, 터키, 프랑스, 이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이탈리아 순입니다. 두 번째 단신, Living with COVID를 시행하고 있는 5개 국가 소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18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경제 봉쇄를 단행한 거죠. 현재 5개 국가는 덴마크, 싱가포르, 타일랜드, 사우스 아프리카, 그리고 칠레입니다. 이 5개 국가가 with COVID를 선언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장기적인 경제 봉쇄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봉쇄를 해제한다는 거죠. 먼저 덴마크 사례를 보죠. 덴마크는 9월 10일부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모든 제한 조치를 폐지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사회적 위협이 되는 질병이 아니라고 선언했네요. 이제 나이트클럽과 식당 출입이 자유스럽고요.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중 집회도 무제한으로 허용되고요. 이는 모두 높은 백신 접종률이 위드 코비드 시행의 근거가 되고 있죠. 9월 13일 현재 전 국민의 74%가 fully vaccinated, 완전 접종을 했네요. 현재 전염률은 0.7을 기록하고 있는데 1 이하는 가까운 미래에 감염이 계속 감소한다는 거고요. 1 이상은 감염 증가인데 계속 감소한다는 거죠. 다음은 싱가포르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 연초부터 제로 코비드 전략을 시행했죠. 경제 봉쇄보다는 조기 백신 접종 그리고 병원 모니터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지난 6월에 벌써 Living with COVID 전략을 발표하였는데요. 8월부터는 봉쇄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완전 접종자에 대해서는 5병까지 모임도 허용하였죠. 최근 델타 변종 감염자가 수십 명에서 55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완화 조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의 사례를 보죠. 현재 낮은 백신 접종률과 전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를 해제 중인데요. 9월 13일 현재 태국 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완전 접종률이 18%에 불과합니다. 경제 봉쇄를 완화한 이유는 국민 경제 핵심인 여행 산업 부활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외국인에 대해서 격리 절차 없이 푸켓 방문을 허용하고 있고요. 7월 15일부터는 실시 지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완전 접종하였거나 검사를 예약한 후 귀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방콕과 유명 여행지 방문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남아공 사례를 보죠. 남아공은 감염률이 하락하자마자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야간 통금을 종전보다 훨씬 줄였고요. 집회 제한 인원도 많이 늘렸습니다. 실내는 250명까지, 실외는 500명까지 집회를 허용하네요. 술 판매 제한도 완화하고요. 남아공의 제한 조치 완화 이유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델타 변종 감염이 여전하지만은 이미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네요.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칠레 사례를 보죠. 칠레는 성공적인 백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현재 전 국민의 87%가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나아가 현재 부스트 샷 3차 접종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매우 부럽습니다. 6세 이상 어린이에게도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네요. 10월 1일부터는 해외 여행객 입국을 허용할 계획인데요. 아시다시피 남반구 여름은 이때부터 시작하죠. 단 입국 도착 후 5일간은 격리 조건부로 허용하네요. 칠레 정부는 경과를 보아가며 추가 완화를 할 예정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감염자 수가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네, 여기서 with COVID 관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덴마크, 싱가포르, 칠레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with COVID 실행이 좋은데, 왜냐하면 돌파 감염의 사례가 적고 그리고 발병하더라도 중환자 비중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태국이나 남아공처럼 접종률이 현재 낮음에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봉쇄를 완화하면 매우 위험하다 하겠죠. 한국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요. 한국은 백신 조기 확보 실패가 최근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책임자 문책이 따라야 되는데 그냥 지나고 있죠. 정부가 피하라는 K-방역은 한국의 기존의 우수한 의료체계, 의료보험제도라든가 기존 방역체계, 그리고 병실수, 양호 등의 그런 기존 의료 체계의 산물이지 새로운 정책의 산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위드 코비드를 실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향후 백신 확보는 정부가 하기보다는 유능기업이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주요 이슈로는 다음 주에 화요일, 수요일에 연준 FOMC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금리 전망이 핵심 뉴스거리가 되겠는데요. 채권 매입 축소 테이퍼링 관련 사항은 가급적 언급을 회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테이퍼링이 이벤트화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다음 주 경제 지표로는 화요일에 신규 주택 판매,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 등이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네요. 네, 오늘도 세계경제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리엄 워드월스의 시 두 편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